오늘은 인터넷 세대, 보통 MZ세대라고 그러죠. 인터넷 세대의 생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뉴스위크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미국에는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있는데요. 뉴스나 소셜미디어에 어떤 화제거리를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소셜 서비스입니다. 거기에서 반노동, 엔티워크라는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에 보통 이제 전후 세대라고 그러죠.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인터넷 세대, MZ 세대는 2배 이상 일을 해야 같은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대한테 생산성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렇게 새롭게 요구되는 생산성에 어떻게 맞출 건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티워커, 그러니까 반노동 포럼에서 나온 데이터에 보면은 저는 1972년에 최저임금이 1달러 60이었고요. 평균임금이 3달러 43센트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2년에는 최저임금은 한 4, 5배 올랐죠. 그래서 7달러 25센트. 그리고 평균임금은 한 8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25달러 72센트. 이걸 기준으로 평균 월세를 따졌을 때 72년에는 평균 월세가 100달러였는데 지금은 2022년에는 1326달러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늘었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1972년에는 67시간을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은 32시간을 일해야 됐었고요. 지금은 평균임금을 받는 사람은 52시간을 일해야 되고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182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기준으로 1972년 보다 3배 이상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같은 생활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데이터죠. 근데 이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로 나오면서 데이터들의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지난 달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죠? 코로나도 있고 그랬었는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한 사람들은 185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81만 원,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이제 소득 상위 20%는 2018년에 892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948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차가 생기죠. 소득 하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소득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 있고요. 하나 더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죠. 대한민국의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그래프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 대각선 그리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거의 90만 명에 육박하고 지금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은 근로자 평균 연봉입니다. 2015년에 3,250만 원. 그죠? 3,250만 원인데 2019년에 3,660만 원. 그죠? 겨우 400만 원 늘었죠? 거의 증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잘 짚어봐야 됩니다. 뉴스위크 기사는 단순히 그래서 요즘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어렵다 이런 취지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분석 기사의 기준이 산업화 시대의 기준에 의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 이후로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시대는 기준이 다 바꿉니다. 예를 들면은
스탠포드의 에릭 브린올프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학에서는 최고 권위자죠. MIT에서 디지털 경제 연구소를 이끌다가 2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디지털 경제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낸 논문에 보면은 생산성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나서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확산하면서 범용화가 돼야 본격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 기술이 1800년대 말에 자동화가 되면서 또 1900년대 초에 전기가 도입하면서 1920년이 지나면서 생산성이 급속도로 증가했고요. 이게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과 공장이 대기업 체제로 들어오면서 50년대, 6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70년대부터 정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내놓으면서 80년대부터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90년대 이후에 생산성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0년 들어오면서 구글이라든가 본격적인 웹2 시대가 되면서 다시 정체기를 걷다가 앞으로 2020년대에 다시 생산성이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여기에 우리 정책이나 학교나 기업이나 다 잘못된 정책들을 펴게 되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계로 물건을 만들고 그게 주류인 경제 시스템에서는 GDP, 그죠? 국내 총 생산, 그것이 경제 지표였죠. 그 GDP 지수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그거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었죠. 근데 이 GDP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시대는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본다든가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든가 그렇죠? 메신저를 이용한다든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이게 다 생산성 도구인데 이것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경제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생산 활동은 GDP 지표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산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분석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 GDP를 기준으로 디지털 경제를 분석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인 생산성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두 번의 생산성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전에도 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도구를 개발하면서 생산성이 증가해 왔죠. 그렇지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 이상 생산성이 갑자기 짧은 기간에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이죠. 1800년대 중반부터 자동화가 되면서 또 1900년대가 들어오면서 전기가 상용화되고 그에 의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소형화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체제를 갖추게 됐죠. 그렇게 대량 생산 시스템이 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인 상승을 가져왔죠. 이 생산성의 비약적인 상승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다 바꾼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일반인들도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귀족이나 옛날처럼 권력자한테 종속돼서 사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면서 권력이 각 개인한테 주어지면서 민주화라는, 그래서 지금 현대의 민주제도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권력 시스템, 그리고 학교 시스템, 경제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이러한 산업화 시대 대량 생산 시스템에 의한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한 그 패러다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여서 산업화 시대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바뀌었죠.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바뀌면서 산업화 시대 때 겪었던 생산성 향상의 수십 배가 넘는, 어떤 때는 수백 바가 넘는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생산성이 거듭 제곱으로 증가하게 됐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수함수라고 그러는데요. 2의 n승이죠. 거듭 제곱.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십진법에서 배가 되는 2, 4, 8, 16이 아니라 2의 2승, 2의 4승, 2의 8승, 2의 16승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증가 속도가 대각선을 넘어서 제2곡선이라 그러죠. U자형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디지털 경제는 생산성을 대각선으로 상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일반 산업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노동 생산성은 저 초록색처럼 완만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 산업 생산성은 이렇게 수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 노동 생산성도 이렇게 수직으로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산업화 경제 시스템은 완만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산업화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토지와 노동, 생산의 3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모델에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가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디지털 경제는 지식 기반 사회입니다. 지식 기반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상상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거듭 제곱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화가 완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은 원 월드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세계. 아프리카나 남미나 한국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같은 기반의 같은 패러다임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단계를 넘어뛰고 중국이나 남미나 아프리카도 모바일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바일 세상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패러다임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MZ세대, 인터넷 세대한테, 특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한테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몇십 배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부모 세대하고 똑같이 일을 해서는 같은 조건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데이터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 생산성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점점 더 수입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를 기점으로 5대 공화국이라고 그랬는데 5대 공화국.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여기에 이제 6대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 생태계. 이렇게 6대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 미디어 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했었지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업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1억이 넘죠.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인 넷플릭스는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 넘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지털 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점점 늘고 산업화 시대 영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화 경제, 이 도표에서 보면 빨간 영역, 산업화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넘어간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미 10대 부자에서요, 10대 부자에서 중국은 10명이 다 디지털 영역의 사람들입니다. 미국도 거의 99%가 디지털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만 아직 10대 부자가 전통 대기업 출신들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게임 회사. 이 영역을 빼고는 한국은 아직도 디지털 영역에서 부자가 안 나왔는데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석이가 10대 부자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특히 지금 2000년 이후에 태어난 MZ세대들은 디지털 경제에 맞는 비약적인 생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20년을 디지털 세대인데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사고 전환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생산성 문제 갖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그렇게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갖출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 누가 이렇게 비약적인 생산성을 갖추고 성공할 것인가? 디지털 시대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디지털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소프트웨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세상. 이렇게 비약적인 생산성을 갖춘 것은 연결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들면서 PC를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연결을 기반으로 하면서 디지털 세상은 네트워크 효과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듭 제거, 그죠? 거듭 제거, 지수함수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연결에 의해서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연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부모 세대, 산업화 시대, 우리 세대는 강한 연결이라 그러죠.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았죠. 높았는데 지금은 학연, 지연, 혈연이 작용이 안 되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 연결이 약한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의 선수는 산업화 시대 강한 연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많지만 이게 약한 연결이기 때문에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 생산성이 높은 인재는 약한 연결을 강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기업이 성공하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당근마켓. 그죠? 당근마켓은 세대와 동네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서 거기서 거래를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줬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잘하는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고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인재는 약한 연결을 강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물이 되느냐를 5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평생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IQ, 뇌의 능력이 아니라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마음자세라고 그럽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공부를 하면은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디지털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아까 연결을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가치를 만듭니다. 근데 이 연결이 누가 참여했다가 빠졌다가 새롭게 연결하고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처럼 생물 생태계처럼 연결이 계속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현상이 나오죠. 새로운 현상.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겁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무도 이것을 접해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는, 모든 사람은 처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접하는 기술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도 더 가속도를 붙여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하는 사람보다, 이전에 잘했던 사람보다는 그렇게 계속 새롭게 오는 것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팀의 가치, 그리고 우리 팀원의 가치, 회사로 따지면 우리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구성원의 가치,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가치,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간이냐, 그죠? 동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연민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에서 남의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할 줄 아는 성격. 이걸 정직하고 우수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정도를 걷는 사람. 뭐냐면, 계속 변화가 오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는 이것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어야 내가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이론에서 적합도와 선화도 이론 중에 적합도를 갖추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편법보다는 정도를 걷는 방법으로 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편법에 익숙하도록 만들었죠. 가장 편법의 대표적인 게 학원을 가는 거죠. 학원을 가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편법입니다. 그죠? 왜 편법이냐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디지털 시대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을 가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려봐야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효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변화가 오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를 걷는 교육. 그리고 전인적 능력은 뭐냐면요. 팔방미인을 뜻합니다. 내 전공 영역도 있어야 되지만,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나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분야도 조금씩 알고 있어야 특히, 나의 전공 분야에다가 디자인, 그죠?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그죠? 이 부분,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그러죠? 플래닝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보통 마케팅 기획이라고 그러는데, 기획과 디자인과 코딩,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전공에 관계없이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디자인을, 미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음악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술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한 연구를 강한 연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미칠 줄 아는 사람. 뭐냐면요, 자기 열정을 찾고 그 열정으로 어떤 일에 미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위에 사람들한테 동년배나 비슷한 연배들은 대개 지도자급에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을 신입사원으로 선발하고 일을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요즘 아이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리고 조금 하다가 그만둬 이러는데요. 그것은 지금 MZ세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지금 MZ세대는 우리처럼 결핍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고 그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미 풍요의 시대, 잉여의 시대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주의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인 보상이 더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정을 찾고 거기에 미친 사람이
이 상상의, 지식 기반 상상의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상의 경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만들 수 없는 게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를 하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근데 이 미치려면 자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한테 그 사람의 열정을 찾아주고 그 열정으로 미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생산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 세대는 부모 세대, 전후 세대보다 2배, 3배 일을 해야 부모 세대만큼 살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놓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를 짚어봤습니다.